단순한 마음은 혼란에 빠지면 걷잡을 수 없는 법이다. 차를 운전하면서 톰은 뜨거운 태양에 채찍질을 당하는 것처럼 계속 불안해했다. 불과 1시간 전만 해도 온전히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침범당하지 않을 줄 알았던 아내가 지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자기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중이었다. 데이지를 빨리 따라가야겠다는 생각과 윌슨한테서 떨어져야겠다는 이중적인 생각이 엇갈리면서 톰은 미친 듯이 가속 페달을 밟았다. 에스토리아를 향해 시속 80km로 달려갔다. 마침내 고가철도의 거미줄 같은 다리에 도착하니 한가로이 굴러가는 푸른색 쿠페가 보였다. 우리를 따라서 센트럴파크 남쪽 플라자 호텔로 오세요. 톰은 가는 도중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데이지와 개츠비의 차를 확인했다. 그러면서 개츠비의 차가 신호에 걸려 늦어지면 다시 보일 때까지 속도를 늦추고 기다리곤 했다. 둘이 옆길로 달아나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개츠비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플라자 호텔의 특실을 빌리는 더욱 설명하기 어려운 황당한 일을 저질렀다. 특실은 넓었지만 답답했다. 4시가 되었지만 열린 창문으로는 여전히 뜨거운 바람만이 불어왔다. 데이지는 거울 앞에서 등을 돌리고 앉아 머리를 고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못에 걸려있던 전화번호부가 바닥에 떨어졌다. 베이커가 재빨리 실례했습니다 라고 속삭였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내가 주울게요. 내가 말했다. 벌써 주웠어. 개츠비가 끊어진 줄을 살펴보면서 재미있다는 듯 하더니 의자에 내던졌다. 표현이 아주 멋지군요. 톰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뭐가요? 그 말투 말이요. 그런 말은 어디서 배웠소? 이봐 톰. 데이지가 거울에서 돌아서며 말했다. 계속해서 사람을 무안하게 할 거라면 난 그만 갈래요. 전화해서 칵테일 얼음이나 더 주문해요. 톰이 수화기를 들자 찌는 더위에 눌려있던 음악 소리가 터져나왔다. 우리는 아래층 무도회장에서 울려 퍼지는 맨델스존의 장중한 결혼 행진곡에 귀를 기울였다. 세상에 이 더위에 결혼식을 올리다니. 베이커가 우울하게 내뱉었다. 하긴 나도 6월 중순에 결혼했어. 데이지가 회상했다. 6월에 루이빌에서 말이야. 누군가 기절을 했었는데 톰, 그게 누구였지? 빌럭씨였어. 톰이 짧게 대꾸했다. 맞아, 빌럭씨. 상자를 만든다고 다들 블록스 빌럭씨라고 했지. 고향이 테네시주의 빌럭씨 출신이었어. 사람들이 빌럭씨를 우리 집에 업고 왔잖아요. 베이커가 이야기를 보탰다. 나도 멤피스 출신의 빌 빌럭씨라는 사람을 알아요. 내가 말했다. 둘이 사촌이에요. 그 사람이 집안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때 빌럭씨가 준 골프채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결혼식이 시작되자 음악 소리가 작아지면서 축하의 박수 소리가 창문 밖으로 흘러나왔다. 우리도 늙었나 봐. 데이지가 말했다. 젊었다면 이럴 때 일어나서 같이 춤을 췄을 텐데 말이야. 빌럭씨를 잊지 마요. 베이커가 경고했다. 톰은 빌럭씨를 어디서 알았어요? 빌럭씨 말이야? 톰은 기억을 더듬으려 애를 썼다. 만난 적은 없었어. 데이지의 친구였잖아? 친구는 아니에요. 데이지가 부인했다. 난 본 적도 없어요. 그 사람은 당신 차로 왔잖아요. 빌럭씨는 당신을 안다고 했어. 루이빌 출신이라고 하더군. 아서버드가 막판에 데리고 와서 남는 자리가 있느냐고 물었지. 베이커가 미소를 지었다. 남의 차로 고향에 가는 중이었나 보죠. 예일대 시절에 회장이었다고 했어요. 톰과 나는 어이가 없어 마주 보았다. 빌럭씨가? 예일대에는 회장이라는 게 없어요. 개츠비는 불안한 듯 발끝으로 마룻바닥을 또각거리며 두드리자 톰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개츠비, 옥스퍼드 출신이라면서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했다고 들었어. 네, 그곳에 있긴 했죠. 잠시 말이 끊기고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톰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모욕적인 말투로 내뱉었다. 그러니까 빌럭씨가 예일에 다닐 때 당신은 옥스퍼드를 다녔군요? 또다시 대화가 끊겼다.
웨이터가 노크를 하고 잘게 자른 박하와 얼음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살며시 문을 닫고 나가는 동안에도 침묵은 깨지지 않았다. 드디어 개츠비의 엄청난 과거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다녔다고 말씀드렸죠. 개츠비가 말했다. 들었소. 그게 언제였는지 궁금한 거요. 1919년에 5개월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출신이라고 할 순 없는 거죠. 톰은 우리도 자기처럼 그 말을 불신하는지 살피려고 힐끗 둘러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개츠비를 쳐다보고 있었다. 전쟁 후에 일부 장교들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개츠비가 말을 이었다.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대학교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어요. 나는 일어서서 개츠비의 등이라도 쓰다듬어 주고 싶었다. 전에도 그랬지만 개츠비를 믿는 마음이 새롭게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데이지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로 갔다. 톰, 위스키나 따줘요. 데이지는 명령했다. 민트 줄랩을 만들어 줄게요. 한 잔 마시면 그렇게 바보같이 굴진 않을 거예요. 좀 기다려. 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물어볼 게 더 있어. 말씀하세요. 개츠비가 정중하게 말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소란을 일으키려는 거요? 마침내 두 사람은 노골적으로 부딪혔고 개츠비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이 소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잖아요? 데이지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문제는 당신이 일으키고 있어요. 제발 조금이라도 자제력을 가지고 그만두세요. 그만하라고? 톰은 믿기지 않는 듯 되풀이했다. 어디서 굴러먹던 누군지도 모르는 작자가 자기 마누라하고 바람이 났는데 어떻게 모르는 척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글쎄, 당신 생각이라면 난 빼주는 게 좋겠어. 요즘 사람들은 가족 생활과 가족 제도를 우습게 여기는데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팽개치고 백인이 흑인하고 결혼하는 시대도 오겠군.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느라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톰은 문명의 마지막 한계선에 홀로 서 있다는 걸 깨달았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백인이잖아요. 베이커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내가 별로 인기 없다는 건 나도 잘 알아. 난 화려한 파티는 열지 않으니까. 요즘은 친구를 사귀려면 자기 집을 돼지우리로 만들어야 하나 보군. 나도 남들처럼 화가 치밀었지만 톰이 말을 할 때마다 웃음이 터질 것만 같았다. 톰이 남봉꾼에서 성인 군자로 변했기 때문이다. 당신한테 할 말이 있어요. 개츠비가 입을 열었다. 그러자 데이지가 금방 의도를 알아차렸다. 제발 그만두세요. 데이지는 당황하며 개츠비의 말을 가로막았다. 다들 집으로 가요. 우리 모두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일어섰다. 톰, 그만 가지. 아무도 술 마실 기분이 아니야. 개츠비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 들어야겠어. 데이지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개츠비가 말했다.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나를 사랑한단 말이요. 미쳤군. 톰이 반사적으로 소리를 질렀다. 개츠비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벌떡 일어섰다.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단 말입니다. 알아들었소? 개츠비가 외쳤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기다리다 지쳐서 당신과 결혼한 것뿐이요. 물론 아주 끔찍한 실수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요. 나는 베이커와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톰과 개츠비가 남아있으라고 단호하게 고집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다. 내가 그들의 감정을 보고 듣는 것이 무슨 특권이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다. 데이지, 이리 와서 앉아. 톰이 아버지 같은 말투로 점잖게 말했지만 어색했다. 도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알아야겠어. 지금까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소. 개츠비가 말했다. 당신은 몰랐지만 이제 5년이 되어갑니다. 톰이 데이지를 매섭게 쏘아보았다. 5년 동안 저자를 만났다는 거야? 누가 만났다고 했소? 개츠비가 말했다. 그동안 우리는 만날 수 없었소. 하지만 줄곧 사랑했소. 당신이 몰랐던 거요. 가끔은 웃음이 나기도 했소. 그러나 그의 눈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말이오. 그래, 이게 전부요? 톰은 굵직한 손가락을 성직자처럼 두드리더니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대앉았다. 당신은 미쳤어.
마침내 톰은 폭발했다. 그래, 5년 전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않겠소. 나도 데이지를 만나기 전이니까. 뒷문으로 드나들면서 식료품 배달을 하다 눈이 맞았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거짓말이요. 데이지는 날 사랑해서 결혼했고 지금도 날 사랑해. 그렇지 않소. 개츠비가 고개를 저으며 말을 받았다. 데이지는 날 사랑해. 가끔은 엉뚱한 생각을 하거나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해서 다리긴 하지만 톰은 확신에 찬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리고 나도 데이지를 사랑하오. 술자리에서 바보처럼 굴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항상 제자리로 돌아왔어. 그리고 마음속으로 항상 그녀를 사랑하고 있어. 구역질이 나는군요. 데이지가 쏘아붙였다. 데이지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뒤이어 한층 낮아진 목소리가 경멸감을 드러내며 방안을 가득 채웠다. 우리가 왜 시카고를 떠났는지 알아요? 그 흥청망청한 짓거리에 대해 당신에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개츠비가 데이지의 옆으로 걸어갔다. 데이지, 이제 다 끝났어요. 개츠비가 진지하게 말했다. 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톰, 저 사람에게 진실만 말해요. 그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모든 건 영원히 지워지는 거지. 데이지는 멍하니 개츠비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저 사람을 사랑한 적이 없잖소. 데이지는 잠시 망설였다. 데이지는 뭔가 애원하는 눈빛으로 베이커와 나를 쳐다보았다. 이제야 자기가 저지른 일이 어떤 건지 깨달은 표정이었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없었다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때는 늦었다. 톰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데이지는 눈에 띄게 내키지 않는 말투로 말했다. 카피올라니에서도 그랬어? 톰이 느닷없이 따졌다. 그래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아래층 무도회장에서 숨이 막힐 것 같이 탁한 은하기 뜨거운 바람을 타고 올라왔다. 당신 신발이 젖을까봐 펀치볼에서 안고 내려왔던 그날도 말이야? 톰의 쉰 목소리에 살가운 감정이 깃들어 부드러워졌다. 데이지? 제발 그만해요. 데이지의 목소리는 쌀쌀 맞았지만 미움의 감정은 없어 보였다. 그녀는 개츠비를 쳐다보았다. 저기 개츠비. 그녀는 말했다. 담배에 불을 붙이려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러더니 벼랑간 담배와 불이 붙은 성냥을 카펫 위에 던져버렸다. 개츠비, 나에게 너무 많은 걸 바라는군요. 데이지가 개츠비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지금 난 당신을 사랑해요. 그걸로 족하지 않아요? 과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데이지는 절망스럽게 흐느끼기 시작했다. 저 사람을 사랑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개츠비는 눈을 떴다 다시 감았다. 나도 사랑했다고? 개츠비가 그녀의 말을 반복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톰이 잔인하게 내뱉었다. 데이지는 당신이 살아있는 것도 몰랐어. 사실 데이지와 나 사이에는 당신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어. 우리 둘 다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들이지. 톰의 그 말은 개츠비의 살을 물어뜯는 것 같았다. 데이지와 둘이 얘기하고 싶소. 개츠비가 고집스럽게 말했다. 그녀는 지금 너무 흥분해 있어요. 단 둘이 있더라도 톰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어요. 데이지가 애처롭게 털어놓았다. 그건 진실이 아니니까요. 물론이지. 당연히 사실이 아니지. 톰이 맞장구를 쳤다. 데이지는 톰을 돌아보았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녀가 말했다. 당연히 중요하지. 앞으로는 당신에게 더 잘하려고. 아직 이해를 못했군. 개츠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젠 더 이상 잘해줄 필요가 없을 거요. 잘해줄 필요가 없다고? 톰은 눈을 크게 뜨면서 기막히다는 듯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야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긴 모양이었다. 왜 그렇소? 데이지가 당신을 떠날 테니까요. 말도 안 돼. 하지만 사실이에요. 데이지는 안간힘을 쓰면서 말했다. 데이지는 나를 떠나지 않아. 톰이 개츠비에게 윽박지르며 말했다. 손가락에 끼워줄 반지 하나도 훔쳐야 하는 상스런 사기꾼에게 간다고?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더는 못 참아요. 데이지가 소리쳤다. 제발 여기서 다 나가요. 도대체 니놈의 정체가 뭐야? 톰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울프심의 패거리지. 그 정도는 나도 알아. 당신이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도 벌써 알아봤어. 내일은 더 자세히 알아볼 참이야. 마음대로 하시지. 개츠비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또 당신의 그 약국이란 것도 알아봤어. 톰이 이번엔 우리를 향해 떠들었다. 이자와 그 울프심은 여기하고 시카고의 뒷골목 약국들을 사들여 알코올을 팔고 있지. 그게 저자의 특기 중 하나인가 보지. 처음 봤을 때부터 밀주업자라고 생각했는데 과연 내 감이 틀리지 않았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개츠비가 정중하게 물었다. 당신의 친구 월터 체이스는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우리 사업에 낀 모양이더군. 우리한테 왔을 때는 빈털털이었지. 돈을 좀 만지더니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시오, 친구? 친구라고 말하지 마! 톰이 고함쳤다. 개츠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월터는 당신을 도박금지법으로 잡아 넣을 수도 있었어. 그런데 울프심이 협박하는 바람에 입을 다물고 있는 줄 아시오. 여전히 낯설지만 의미를 알 수 있는 개츠비 특유의 표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 약국 사업이란 건 푼돈벌이에 지나지 않지. 톰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월터가 겁이 나서 털어놓지 못하는 또 다른 수작을 당신은 꾸미고 있어. 내 시선이 데이지에게 향했다. 그녀는 놀라움을 넘어서서 공포에 질려 개츠비와 톰을 번갈아 보았고 베이커는 턱 끝에 물체를 올려놓은 듯 균형 잡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나는 다시 개츠비에게 시선을 옮겼는데 그의 표정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정원에서 사람들이 쑥덕거리던 모략은 무시하더라도 개츠비는 마치 살인이라도 한 사람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정말 그렇게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섬뜩한 표정은 곧 사라졌고 그는 흥분해서 해명하기 시작했다. 톰의 말을 모두 부정하고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은 비난에 대해서까지 자신을 변호했다. 그러나 말을 할수록 데이지는 점점 더 멀어져 갔고 결국 개츠비는 변명을 그만두고 말았다. 제발 톰, 더는 못 참겠어요. 겁에 질린 데이지의 눈은 지금껏 힘겹게 지켜왔던 의지나 용기가 다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었다. 데이지, 개츠비의 차로 먼저 가. 톰이 말했다. 데이지는 놀란 눈으로 톰을 쳐다보았지만 톰은 경멸감을 드러내며 둘이 가라고 고집했다. 먼저 가. 저자가 당신을 괴롭히진 않을 거야. 주제 넘은 사랑 타령이 끝났다는 걸 알았을 테니 말이야.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호련히 떠났다. 우연히 들렸던 사람들처럼, 마치 유령처럼, 그리고 우리의 동정심으로부터도 멀어졌다. 잠시 후 톰이 자리에서 일어나 위스키병을 다시 수건에 싸기 시작했다. 한잔할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닉, 톰이 다시 물었다. 뭐라고 했지? 좀 마시겠냐고. 아, 그러고 보니 오늘이 내 생일이네. 나는 이제 30이 되었다. 앞으로 새로운 10년이 펼쳐진다는 게 불안하고 두려웠다. 우리는 7시쯤 톰과 함께 쿠페를 타고 롱아일랜드로 출발했다. 톰은 의기양양해서 웃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 쉴 새 없이 짓거렸다. 그러나 베이커와 나에게 톰의 목소리는 길가에 스쳐가는 외국인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나 머리 위를 달리는 고가 철도의 소음처럼 별 의미 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인간의 공감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우리는 그들의 비극적인 언쟁이 도시의 불빛과 함께 사라지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30살, 외로운 10년을 약속하는 나이, 독신자는 점점 줄어들며 야망도 점차 흐려지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가늘어지는 시기다. 그렇지만 지금 내 곁에는 베이커가 있었다. 데이지와는 달리 아주 지혜로운 여자, 잃어버린 꿈을 질질 끌고 다닐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었다. 어두운 다리 위를 지나고 있을 때 그녀는 창백한 얼굴을 내 어깨에 사뿐히 기댔다.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는 그녀의 손길에서 30살의 두려움도 사라져가고 있었다. 우리는 서늘한 저녁 노을을 뚫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잿더미 골짜기 옆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젊은 그리스 출신의 미카엘리스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목격자였다. 그는 5시가 넘도록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낮잠을 자다가 정비소에 슬슬 걸어갔는데
윌슨이 사무실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얼마나 심하게 앓았는지 얼굴은 하얀 머리 색깔만큼이나 창백했고 그 더위에도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미카엘리스는 침대에 누우라고 권했지만 윌슨은 손님을 놓친다고 고집을 부렸다. 청년과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위층에서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집사람을 위층에 가뒀어. 윌슨이 차분히 설명했다. 모레까지 가둬놓을 거야. 그리고 우린 떠날 작정이야. 미카엘리스는 깜짝 놀랐다. 4년이나 옆집에 살았지만 윌슨에게 그런 용기가 있는 줄은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다. 윌슨은 늘 지쳐 있었고 일이 없을 때에는 문간 의자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과 자동차를 무기력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누가 말이라도 걸면 친절하지만 힘없는 웃음을 지었다. 그저 아내 뜻대로 휘둘리는 남자였다. 미카엘리스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윌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카엘리스의 호기심이 의심을 불러일으켜 어느 날 몇 시에 뭘 하고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미카엘리스가 불쾌감이 들던 차에 카페 앞으로 노동자 몇 명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나중에 다시 와야겠다고 생각하며 자리를 떴다. 그러나 결국 다시 가지는 못했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단순히 잊어버린 것뿐이었다. 오후 7시가 조금 지나서 밖으로 나왔더니 머틀이 아래층으로 내려와 윌슨한테 욕설을 퍼부으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듣고는 아까 윌슨이 했던 말이 생각났다. 어서 때려봐! 머틀이 울부짖었다. 어디 해보라고 이 겁쟁이 자식아. 잠시 뒤 머틀은 소리를 지르고 손을 흔들며 어두운 밖으로 뛰쳐나갔다. 윌슨이 자기 집 문간에서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사건은 끝나고 말았다. 신문에서 말하는 그 죽음의 자동차라고 불린 차는 멈추지 않았다. 그 차는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아주 잠깐 비틀거리다가 다시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다. 미카엘리스는 자동차의 색깔도 잘 기억하지 못했다. 제일 먼저 달려온 경찰에게는 밝은 녹색이라고 말했다. 뉴욕으로 가던 차가 약 90m쯤 지나다 정지했고 운전자가 황급히 차를 돌려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머틀은 무참하게 목숨이 끊긴 채 검붉은 피와 먼지에 범벅이 되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미카엘리스와 운전기사가 제일 먼저 머틀이 쓰러진 곳으로 달려갔다. 아직도 땀에 젖어 축축한 블라우스를 찢어보니 왼쪽 가슴이 떨어져 나가 헝겊 조각처럼 축 늘어져 너널거리고 있었다. 심장 소리는 들어볼 필요도 없었다. 입은 넓게 벌린 채 오랫동안 축적해 놓은 생명력을 한 입으로 다 쏟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양쪽 가장자리가 찢겨져 있었다. 현장과는 꽤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너 대의 자동차와 사람들이 몰려있는 것이 보였다. 사고가 났나 봐. 톰이 말했다. 잘 됐네. 윌슨한테 일거리가 생겨서. 톰은 속력을 늦추긴 했지만 멈추지는 않았다. 그러나 현장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잠깐 보고 가자. 톰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말했다. 구경만 하자고. 바로 그때 주유소 안에서는 침통한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었다. 우리가 쿠페에서 내려 문간으로 걸어가자 그 소리는 울부짖는 신음이 되어 오 세상에 라는 통곡으로 바뀌었다. 여기서 큰 사고가 났나 봐. 톰이 흥분하며 말했다. 톰은 까치발을 하고 사람들의 머리 너머로 주유소를 들여다보았다. 머리 위로 흔들리는 철제 바구니에 노란 전등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을 뿐이었다. 마침내 톰이 흥분하여 거칠게 소리를 치더니 억센 팔로 사람들을 밀어젖히고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벌어졌던 틈새를 다시 메우고 모여들면서 투덜거렸다. 한동안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러다 새로운 구경꾼들이 모여들어 줄을 흐트러뜨리자 베이커와 나도 느닷없이 안으로 떠밀려 들어갔다. 머틀의 시신은 더운 여름에 추위라도 탈까봐 담요로 덮어두었고 그 위에 또 담요를 더 씌워 벽 옆의 작업대에 눕혀두었다. 톰은 등을 돌린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머틀의 시신을 굽어보고 있었다. 그 옆에서는 오토바이 경찰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첩에 사람들의 이름을 받아 적었다가 다시 고쳐 적고 있었다. 처음에는 휑한 주유소에서 크게 울려 퍼지는 신음소리가 어디서 나는지를 알 수 없었다. 잠시 후에 윌슨이 사무실의 높은 문턱 위에 서서 문설주를 잡고 몸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어떤 사람이 낮은 목소리로 얘기를 하며 어깨에 손을 얹어주곤 했지만 윌슨에게는 들리지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다. 윌슨은 흔들리는 전등을 보다가 시선을 떨어뜨려 시체를 봤다가 또다시 전등 쪽으로 시선을 옮겼고 그럴 때마다 끊임없이 목청껏 비명을 질렀다. 오 하느님 맙소사, 오 하느님, 오 맙소사. 벼랑간 톰이 고개를 쳐들고 흐릿한 눈으로 정비소 안을 둘러보더니 경찰에게 다가가 두서없이 중얼거렸다. 무슨 일입니까? 설명 좀 해줘요. 여자가 차에 치였어요. 즉사했습니다. 즉사했다고요? 톰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되풀이했다. 여자가 도로에 뛰어들었어요. 그 자식은 차를 멈추지 않았고요. 차가 2대였어요. 미칼리스가 말했다. 한 대는 오고 또 한 대는 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디로 갔다고요? 경찰이 날카롭게 물었다. 각각 양쪽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여자가 그의 손이 담요 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옆구리로 내려왔다. 저 여자가 길가로 뛰어들었고 뉴욕에서 오던 차는 여자를 정면으로 들이받았어요. 시속 48km에서 64km는 됐을 겁니다. 이곳 지명이 뭡니까? 경찰이 물었다. 뭐 이름 같은 건 없어요. 피부색이 하얗고 옷을 잘 차려입은 흑인이 다가섰다. 노란 차였어요. 흑인이 말했다. 큰 노란 차였어요. 사고를 목격했어? 경찰이 물었다. 아니 보지는 못했어. 하지만 그 차가 저쪽에서 내 차를 지나쳤거든요. 64km가 넘는 속도로 내려갔습니다. 아마 80에서 96km는 될 겁니다. 이리 오세요. 이름 좀 적어야겠소. 자 비켜요. 이렇게 오가던 대화가 문간에서 몸을 흔들고 있던 윌슨에게 들린 것이 틀림없었다. 왜냐하면 그의 침통한 울음 사이로 새로운 사실이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더 말할 필요도 없어. 그 차를 알고 있으니까. 톰의 어깨 뒤로 근육이 뭉쳐 굳어지는 게 보였다. 톰은 재빨리 윌슨에게 걸어가서 그의 두 팔을 꽉 붙잡았다. 정신 똑바로 차려. 톰은 무뚝뚝했지만 부드럽게 타일렀다. 윌슨은 톰을 보고 화들짝 놀랐다. 톰이 재빨리 몸을 받지 않았더라면 무릎을 꿇고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말 좀 들어. 톰이 윌슨을 붙잡고 흔들며 말했다. 나는 지금 막 뉴욕에서 왔어. 그동안 얘기했던 쿠페를 갖다 주려고 지금 왔다고. 오늘 오후에 운전했던 그 노란 차는 내가 아니야. 알아들어? 나는 그 차를 하루 종일 보지도 못했다고. 흑인과 나만이 가까이에서 톰의 말을 겨우 들었지만 경찰이 무슨 낌새를 알아챘는지 험상궂은 눈초리로 우리를 훑어보았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요? 경찰이 물었다. 나는 이 사람의 친구입니다. 톰은 고개를 돌렸지만 여전히 윌슨을 붙잡고 있었다. 사고를 낸 차를 알고 있답니다. 노란색 차라고 하더군요. 어떤 감을 잡았는지 경찰은 수상하다는 눈빛으로 톰을 살폈다. 당신 차는 무슨 색이요? 푸른색 쿠페입니다. 우리는 지금 뉴욕에서 왔어요. 내가 말했다. 우리보다 얼마쯤 뒤에서 차를 몰았을 운전자가 그 말을 확인해주자 경찰은 다른 곳으로 얼굴을 돌렸다. 자, 다시 정확하게 이름을 불러주시겠어요? 톰은 윌슨을 인형처럼 번쩍 들어올려 사무실에 앉히고 나왔다. 누가 여기서 좀 같이 있어줘요. 톰은 명령조로 딱 잘라 말했다. 가장 가까이 서 있던 두 남자가 서로 쳐다보면서 마지못해 들어가는 것을 톰은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문을 닫고 시체가 놓인 작업대 쪽을 피하여 계단을 내려왔다. 톰은 나를 스치면서 속삭였다. 그만 가지.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톰의 억센팔이 길을 터주는 대로 군중 사이를 뚫고 나올 수 있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로 불렀던 의사가 그제야 왕진 가방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톰은 처음에는 차를 천천히 운전하다가 의사가 모퉁이를 돌아가는 것을 보고서는 가속 페달을 밟아 어둠을 뚫고 질주했다. 잠시 후 거칠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톰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이 비겁한 놈. 톰이 울먹였다. 차를 세우지도 않다니.
어느새 바람에 스치는 나무들 사이로 톰의 집이 나타났다. 톰은 현관에 차를 세우고 담쟁이 넝쿨 사이로 환하게 불이 켜져 빛나고 있는 위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데이지가 왔네. 톰이 말했다. 차에서 내렸을 때 나를 힐끗 쳐다보며 이맛살을 약간 찌푸렸다. 닉은 웨스트에그에 내려줄 걸 그랬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테니 말이야. 아까와는 달리 엄숙하고 단호한 태도였다. 달빛이 깔린 자갈길을 지나 현관으로 가면서도 톰은 냉정한 말투로 일을 처리했다. 콜택시를 불러줄게.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 베이커와 저녁을 먹고 있어. 밥 생각이 있으면 말이야. 톰이 현관문을 열었다. 자, 들어와. 아니야, 괜찮아. 택시만 불러줘. 밖에서 기다릴게. 베이커가 내 팔을 잡았다. 닉, 들어가지 않을래요? 아니, 난 사양하겠어. 나는 몸도 마음도 편치 않아서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러나 베이커는 잠시 서성거렸다. 겨우 9시 30분이에요. 베이커가 말했다. 이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지옥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았다. 하루 종일 시달린 것만으로도 진절머리가 났다. 베이커도 나를 질리게 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베이커는 내 기분을 눈치챘는지 갑자기 휙 돌아서서 현관 계단을 뛰어올라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한동안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다. 이윽고 안에서는 집사가 택시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대문에서 택시를 기다리려고 천천히 차도로 걸어갔다. 20m도 못 가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개츠비가 관목 덤불 사이에서 걸어 나왔다. 이때 나는 꽤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왜냐하면 달빛 아래에서 그의 분홍색 양복이 유난히 빛난다는 것 외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뭐해요? 내가 물었다. 그냥 서 있었소. 어쩐지 비열한 짓처럼 느껴졌다. 금방이라도 도둑질하러 집에 쳐들어갈 것만 같았다. 등 뒤에 컴컴한 나무들 사이로 험상궂은 얼굴, 울프심의 패거리들이 보인다고 해도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길에서 사고 난 걸 보았소? 잠시 후 개츠비가 물었다. 네. 개츠비는 한동안 주저했다. 그 여자는 죽었소? 네. 그럴 줄 알았소. 데이지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요. 충격은 한꺼번에 받는 게 나으니까. 그래도 데이지는 침착하게 잘 받아들이더군요. 개츠비는 데이지의 반응만이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지름길로 웨스트 에그에 갔어요. 개츠비는 말을 이었다. 우리 집 차고에 차를 넣어뒀어요. 아무도 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순간 개츠비가 너무 혐오스러워서 나는 어떤 말도 할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그 여자는 누구예요? 개츠비가 물었다. 머틀 윌슨이요. 그 정비소 주인이 남편입니다. 도대체 어쩌다가 그랬어요. 글쎄, 내가 핸들을 꺾으려는 순간 개츠비는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순간적으로 나는 진실을 직감했다. 데이지가 운전하고 있었군요. 그렇소. 잠시 후에 개츠비가 대답했다. 하지만 내가 운전했다고 말할 겁니다. 사실은 뉴욕에서 떠날 때 데이지가 너무 흥분한 상태라 운전이라도 하면 좀 진정이 될까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맞은편의 차와 엇갈리는 순간 그 여자가 우리 차로 뛰쳐나온 겁니다. 너무 순식간이었어요. 그 여자는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우리를 아는 사람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처음에 데이지는 그 여자를 피해서 마주오는 차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그만 겁을 먹는 바람에 다시 핸들을 돌렸어요. 내 손이 핸들에 닿는 순간 그 여자를 박는 충격이 느껴지더군요. 아마 즉사했을 겁니다. 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아, 말하지 마요. 개츠비는 몸을 움츠렸다. 아무튼 데이지는 사람을 치고도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내가 차를 세우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죠. 결국 내가 비상 브레이크를 당기자 데이지는 내 무릎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운전을 했어요. 데이지는 괜찮을 거예요. 개츠비는 계속 말을 했다. 오늘 언짢은 일로 톰이 데이지를 괴롭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좀 지켜보려고요. 데이지는 지금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톰이 폭력을 쓰려고 하면 불을 껐다가 다시 켜기로 약속했거든요. 톰은 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지금 톰에게 데이지는 안중에도 없어요. 나는 톰을 믿을 수 없어. 얼마나 더 기다릴 건데요?
필요하다면 밤이라도 셀 수 있어요. 어쨌든 다들 잠들 때까지는 있어야죠. 문득 새로운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쳤다. 데이지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톰이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분명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사실상 톰은 또 다른 생각이라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나는 톰의 집을 올려다보았다. 아래층 창문 몇 군데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고 위층의 데이지 방에서는 분홍빛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세요. 내가 말했다.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오겠소. 나는 잔디밭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가 자갈길을 가로질렀다. 그리고 발꿈치를 들어 베란다 계단을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거실 커튼이 열려 있고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석 달 전, 그러니까 6월의 그날 밤 우리가 저녁 식사를 했던 베란다를 지나서 보이는 직사각형의 불빛을 따라갔다. 아마도 식당인 모양이었다. 차양이 내려져 있었으나 창문에 틈이 하나 보였다. 데이지와 톰이 식탁에 마주 앉아 있었다. 식탁에는 다 식어버린 치킨 한 접시와 흑맥주 2병이 놓여 있었다. 톰은 식탁 너머로 데이지에게 뭔가를 열심히 말하고 있었고 손으로 데이지의 손을 감싸고 있었다. 이따금씩 데이지는 톰을 올려다보며 톰의 말에 수긍하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둘 다 즐거운 표정은 아니었고 치킨이나 맥주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렇다고 불행해 보인 것도 아니었다. 그 모습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엿보였다. 누가 봐도 무슨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까치발로 조용히 걸어 나오고 있을 때 택시가 어둠 속에서 천천히 집을 향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개츠비는 나와 헤어진 그 자리에 조용히 그대로 있었다. 다들 조용해요? 개츠비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조용해요. 나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집에 돌아가서 좀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개츠비는 고개를 저었다. 데이지가 잠들 때까지 기다릴 거요. 먼저 가세요. 그는 우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진지하게 집안의 동정을 살피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자신의 신성한 불침번에 흠집이라도 되는 태도로 말이다. 나는 걸어 나왔다. 개츠비는 달빛 아래 서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집을 마냥 지켜보고 있었다.